뉴스 속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도 없애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대법원은 지금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또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유럽의 최우등생으로 꼽히는 독일의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보다 0.1%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도 0.4% 마이너스 역성장했던 독일 경제는 올해 초에 잠시 회복세를 보였지만은 다시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잠시 전에 또 한국이 파리 올림픽에서 동메달 하나를 또 땄네요. 네, 조금 전에 그 남자 유도 이준환 선수가 남자 유도 첫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네. 남자 81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연장전 끝에 세계 랭킹 1위인 벨기에의 마티아스 카스 선수에게 안뒤축 후리기 절반승을 따내면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올림픽에서 입상을 했는데요. 네. 그 하루 전에 허미미 선수가 여자 57kg급 은메달에 이어서 이번 대회 한국 유도 두 번째 메달입니다. 그리고 준결승에서도 8분 이상 격전을 치르면서 체력이 고갈된 상황에서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계 랭킹 1위 벨기에 선수를 꺾으면서 이준환 선수 이제 4년 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정상에 오르지 않을까 아주 기대되는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네, 이로써 한국은 금 5개, 은 3개, 동 3개가 됐네요. 네. 초반 출발이 너무 좋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 카멜라 해리스 대선 후보가 어제 약속이나 한 듯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 면책 특권 규제와 대법관 종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의 한이 없는 무한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본인이 지금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신제로 되어 있는 사망을 해야만 임무에서 벗어나는 대법관 종신제 역시 폐지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다음 달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될 예정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대법원은 지금 신뢰 위기를 맞고 있다. 내가 검사 출신 법조인인데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대립각을 세우는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던 그 장소가 또 의미가 있는 장소더라고요. 60년대 민권법에 서명을 했던 린든 존슨 대통령의 고향인 텍사스주 주도 오스틴에서 민권법 60주년을 기념해서 한 발언이라서 아주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 민권법 덕분에 주로 흑인층을 중심으로 하지만 아시아인들도 혜택을 받고 인종차별 철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합법적으로 65년부터 한인들도 미국에 이민을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 제한을 위한 개헌을 제안한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민권법 서명을 할 당시에 존슨 대통령이 이 민권법의 규모와 범위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대법원이 보인 행태 그리고 내린 그 판결이 너무 극단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랜 기간 미국에서 꾸준히 확립됐던 민권 원칙 그리고 민권 보호를 되레 퇴보시키고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존슨 대통령의 인종차별 폐지 민권법 그리고 이민법 덕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인 위주의 이민이 이제 한국 사람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에게도 1965년부터 미국 이민 문호가 열렸던 것입니다. 네. 이게 사실 서명은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했습니다만은 준비하고 마련한 거는 케네디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댈러스 텍사스주에서 암살되는 맞아요. 바람에 서명은 존슨 대통령이 있는데 그래도 전임자의 그 업적을 바꾸거나 취소하지 않고 린든 존슨 대통령이 계속 실행을 했습니다. 글쎄 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이든은 트럼프의 극단적인 미국 제일 마가 운동이 출생 시민권 제도도 위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 구호가 사실은 크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것도 같은
출생 시민권 제도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 헤리티지 재단 그 보수 싱크탱크죠. 정책집인 프로젝트 2025 여기를 거론하면서 프로젝트 2025라는 것은 다양성, 평등, 포용, DEI를 공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공화당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보여주는 정책 공약인데 많은 미국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민권법들이 앞으로는 몇 년 안에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연방 대법원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첨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죠. 내가 4년간의 재수생 생활을 거쳐서 다시 11월 달에 두 번째로 당선이 된다면 이번에는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남북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미국 안에 있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를 모두 조사해서 다 체포하고 추방을 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서류 미비자가 미국 땅에 불법으로 건너와서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들 지금 법대로라면은 그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도 부모 중에 한 명이 불체자일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 법을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 트럼프의 이 같은 폭주를 걱정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글을 기고했는데요. 나 바이든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 발의를 촉구한다. 전직 맞아요.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어떤 면책 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을 위해서는 상원 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 주에서 이를 비준 절차를 통해야만 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 3분의 이런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약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도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전과 미국이 달라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은요 사법부 개혁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법부, 미국 사법부는 한 번 임명이 되면 예. 그 대법관이 사망할 때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종신제입니다. 네. 다른 어느 직종과도 비교해서 아주 특혜를 누리고 있죠. 물론 연방상원 의원직도 지금 대법관처럼 본인이 건강만 허락하면 90살 심지어 100살이 넘어서도 당선이 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대통령직 자체도 이제는 2번 8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으면 사망할 때까지 이런 특권을 누리는데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한 명씩 임명하는 제도로 종신제를 바꾸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윤리 문제도 많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의 대법관 윤리 강령 너무 약하고 또 자율적으로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법 조항이다. 대법원의 구속력이 있는 행동 강령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바이든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트럼프가 재직했을 때 3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한 것을 계기로 지금은 보수 성향 대법관 6사람 그리고 진보 성향 3명 2대1 거의 2배 차이로 보수 우위로 그렇게 압도적인 보수 중심의 그 대법관 구도가 재편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자신이 재임 기간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대법관이 사망을 하거나 네.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금 3명을 임명을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불균형이 어떤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어떤 문제점일까요? 네, 뭐 비슷하지도 않고 2대1 2배 차이로 지금 미국 대법원이 압도적인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이 됐는데 그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사건으로 지금 형사 기소가 됐는데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한 공적인 행위는 면책 특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판결을 보수 우위의 대법관이 지금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이것이 그 민주당의 걱정입니다. 특히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에서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이를 상징하는 이른바 성조기를 거꾸로 개양해서 집에 달았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는데 네. 진보 진영으로부터 많은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수 성향 대법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법관이죠. 거의 40년 전에 임명이 됐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역시 공화당 후원자로부터 스폰서십을 받고 호화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향응을 받은 판사라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이 법원이 너무 극단적이고 견제도 받지 않는 아젠다를 무기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이게 통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1월 6일 사태가 있었는데 이처럼 앞으로 미국에서 폭력적으로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의사당을 습격하고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막더라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미국 사법 시스템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그 해리스 후보도요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마치 별도의 성명을 냈더라고요.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자신이 그 젊은 시절부터 검사로 시작한 법조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랜 판례를 반복적으로 뒤집는 결정 그리고 수많은 윤리적인 논란으로 미국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대법관들 신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자신들이 자초한 행위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더불어서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고 연방 판사와 같이 구속력이 있는 윤리 규정 준수 같은 개혁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을 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이 바로 그 정의를 위한 이유다.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가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리스 부통령이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개혁을 해야 앞으로 떨어진 신뢰를 대법관들이 회복을 하고 또 미국의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누구도 미국에서는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확립하는데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리스 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어요? 뭐 한마디로 웃기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지금 시스템이 뭐가 문제 있고 또 대법원이 문제가 무슨 메이저 이슈가 있다고 이렇게 당신네들 마음대로 개편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공화당 전체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사법 개혁 제안에 대해서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X를 통해서 민주당은 법원이 최근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건국 이후에 240여 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왔던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고 싶어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이 위험한 도박이 하원에 도착하면 내가 앞장서서 즉시 폐기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힐난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의 경제 모범생이라고 불리고 있는 독일이요. 올해 2분기에 국내 총생산이 전 분기보다 0.1%가 줄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2위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그 모범적인 경제 대국으로 추앙받던 독일이 올해 들어서 고전하고 있답니다. 연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서는 올해 2분기가 국내 총생산 GDP가 0.1%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올해 1분기보다도 역시 같은 수치인 0.1% 성장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상당히 그 낮은 수치였는데 장비, 건설 부문 투자가 줄어들었고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독일 경제가 무려 0.4%나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초에는 잠깐 0.2% 정도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나 했는데 결국 곧장 다시 주저앉고 말았는데 올해 전체 경제 성장률은 0.3%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오히려 1% 이상 더 나아지지 않을까 독일 자체 내에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관론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같은 목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회복세를 보이던 독일의 강점인 서비스 부문 지표도 지금 계속 하락하는 중입니다.
이게 불경기인 이유가 뭡니까? 2005년에서 2021년까지 장기 집권을 했던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 시대의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그렇군요. 지적인데 네.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 동쪽에서 3년째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독일 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10여 년 이상 재직할 때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를 너무 과다하게 의존하면서 러시아 눈치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그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독일 에너지 가격도 폭등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후유증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0.5% 이상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지 독일도 이제 2년 이상이 되었답니다. 이제는 1% 미만의 아주 적은 수치 성장도 어렵게 됐는데 많은 지표를 보면은 올해 하반기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 각종 투자 계획도 미뤄지고 에너지 가격, 물가가 오르면서 스페인이 프랑스, 이탈리아와 더불어서 0.3% 이상 계속 성장하는 것과 반대로 독일은 오히려 올해 내내 후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LA 카운티가 ADU 즉 뒤뜰에 짓는 별채의 붐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LA 타임스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 별채 퍼밋 발급은 지난해 4만 5천 건 이상에 달한 가운데 특히 샌프란시스코시가 별채 건설 승인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인들 가운데서도 뒷마당에 별채를 건설하는 ADU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것으로 보이지는데 오늘 LA타임스가 이 별채 건설과 관련한 지역별 추세를 싣고 관련 분석을 또 내놓았네요.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LA 카운티가 새로운 뒤채 별채 ADU에 대한 캐피털 진원으로 떠올랐고 많은 커뮤니티들이 놀라울 정도로 이 별채 건설을 리드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LA 타임스가 데이터를 분석해 오늘 전한 바를 보면 LA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주의 그 다른 어떤 카운티들보다 한 사람당 별채 건설을 더 많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네. LA 카운티에선 별채 건설 붐이 일고 있는데 그건 이제 허가된 수치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이 별채 건설 허가가 났는지 알아보면요. 2018년 12,700건을 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19,300건 이상으로 거의 2만 건에 달했고요. 네. 2020년엔 22,800건 이상, 또 2021년엔 32,000건 이상으로 1년 새 거의 10,000건 가까이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어 2022년엔 41,100건을 넘어서더니 2023년 작년엔 45,700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걸 알 수 있고 또 2021년에서 2022년 그 한 해 사이에는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LA 카운티 안에서도요. 별채 건설 허가가 난 곳, 아닌 곳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많은 별채 건설을 허용한 도시로는 샌퍼난도와 로즈미드, 템플시티, 시에라 마드레 그리고 히든 힐스였습니다. 반대로 가장 적게 별채 건설 허가가 난 도시는요. 호톤, 커머스, 커다이, 세리토스 그리고 웨스트레이크 빌리지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샌프란시스코시가 별채 붐이 가장 눈에 띄는 곳으로 꼽혔다고요. 네, 샌퍼난도는 LA 카운티에서 허가된 별채의 캐피탈로 캘리포니아주 주택 개혁의 진원지다 이렇게 LA 타임스는 표현했습니다. 샌퍼난도에선 지난 6년 동안 기존 주택 유닛 1,000개당 허가된 ADU가 거의 70개에 달했는데요. 이건 LA 카운티보다 3배 이상 높은 허가율을 기록한 겁니다. 네. 근데 앞서 전해드렸듯 LA 카운티도 사실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보면 다른 어떤 카운티들보다도 훨씬 많은 ADU를 허가시켰는데요. 네. 캘리포니아주 주택 커뮤니티 개발국 데이터를 보면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LA 카운티에선 기존 건물 1,000개당 약 22개가 허가된 걸로 나왔습니다. 이런 LA 카운티보다도 샌퍼난도에선 무려 3배 더 많은 허가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밖에 다른 도시들
지역들의 별채 허가 수치는 좀 어떻습니까? 샌퍼난도에 이어서는 로즈미드와 템플시티가 각각 57개로 많았고요. 네. 시에라 마드레 46개, 히든힐스 37개, 컬버시티 34개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LA시는 28개로 그래도 많은 편에 속했고 또 이어서 글렌데일도 28개였습니다. 반대로 가장 적었던 도시들을 살펴보면 웨스트레이크가 1000개당 1개, 그리고 세리토스는 2개, 커디 3개, 커머스와 호톤 각각 4개 순이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별채 허가 숫자에 있어서 차이가 벌어지는지 그 이유는 있나요? 그 이유까지는 완전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근데 전문가들은 각 도시의 허가 절차가 빠르고 쉬운 게 아무래도 허가 숫자가 많은 이유일 수 있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의 이유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다른 요인들로는 이제 시의 규정이 각기 다른데다가 단독주택의 그 크기도 달라서 사실 뒷마당에 그렇게 구조물을 새로 지을 공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샌프란도의 그 별채 붐에 대한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별채에 있어서 새로운 독립형 구조물보단 이미 지어진 건물의 전환이나 증축 이게 한몫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샌퍼난도에서 ADU 발급된 허가의 약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전환이나 증축이었고 나머지 3분의 1만이 새로운 독립형 구조물에 대한 허가였습니다. 또 샌퍼난도에서는요,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 그리고 입소문의 힘 역시 이 별채 건설의 붐이 일게 된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샌퍼난도 시 매니저인 닉 캠볼은 우리는 비교적 협력하기 쉬운 도시라면서 관료주의가 부족해서 ADU 신청 처리 시간이 훨씬 빠르다고 전했습니다. 진보적인 시라는 뜻이네요. 고급 주택 동네에 가면은 이거 퍼미트 안 줘요. 네. 별채를 렌트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렌트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사실 부유한 경우엔 별채를 비워두고 반대로 이제 저소득층이나 중간소득 해당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추가 수입을 얻으려고 별채를 렌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샌퍼난도에서 건설업에 임하면서 자녀들의 별채를 최근 지어줬다는 한 남성의 사례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남성이 3개의 유닛, 이 ADU를 지어줬다고 하는데 한 개는 450 스퀘어핏 차고를 개조한 경우였습니다. 이건 렌트비 $1,500를 받는다 하고요. 또 1,200 스퀘어핏은 $3,200 렌트비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00 스퀘어핏은 $2,600, 2,600불의 렌트 중이라고 하네요. 근데 뭐 이 별채를 지어서 돈을 들여서 지어서 자녀들한테 주었다. 그 렌트비 내겠어요? 받아야죠. 네. 받아야죠. 렌트비 안 낼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 좀 봐주세요. 그러고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남성의 사례는요. 네. 자녀들을 위해서 지어줬다는 게 자녀들한테 거기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모기지 페이먼 할 수 있게끔. 사실 처음에는 네. 다 그렇게 해놓고 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이죠. 당연히 드릴게요. 그러고는 언제 가서 또 지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말입니다, 아버님. 아니 아들한테 이러실 거예요.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요. 별채 짓는 거를 허가를 받고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께 얘기를 들었는데 허가받지 않고 지은 별채에 렌트를 줬는데 거기 입주하러 들어온 사람이 이거 허가받지 않은 거다. 나한테 돈 안 렌트비를 내고 받으면 내가 고발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은 집까지 팔고 떠나셨답니다. 다른 곳으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채를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다시 받도록 하고 또 별채를 지을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지으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사건이 많구만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별채 붐이 주택 구입에 있어서 뭐 어떤 변화가 생기게 했을까요? 아직까지는 이 변화에 대해 말하기엔 좀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더 저렴한 주택을 찾아서 떠나가고 있고 이 데이터를 보면 사실 가장 많은 별채를 건설한 일부 도시에선 가장 적게 별채를 건설한 도시보다 인구 감소가 적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정말 이거 LA 지역처럼 이렇게 집값이 비싸고 렌트비도 비싸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별채 많이 줘서 맞아요. 좀 네. 조금 싼 값에 이렇게 빌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럼요. 말이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임춘택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회계사 일 하셨잖아요. 숫자 보는 거 이제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제 적응이 잘 되어가지고 아, 네. 거기 그 순간 앉아 있는 순간은 제일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요. 아, 스트레스 차라리 좋게 받으세요. 집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만히 멍청하니 있으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사무실 나오면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뭐 다른 운동도 하고 그래서 쉬고 오피셜하게 네. 닷새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의 숫자를 보시는 게 그 전부 남의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근데 제 숫자는 제가 안 만져요. 남들이 다 내가 할 걸로 알고 네, 재산 네. 관리도 내가 할 걸로 가는데 네. 나는 그건 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그건 제 안사람 몫입니다. 돈에 그건 관련된 사모님이 하시고. 돈에 관한 문제, 의사 결정하는 문제, 뭐 집을 사도 뭐 어디 차를 사거나 이런 문제 다 본인이 하고 저는 그냥 따뜻한 밥 먹고 아침에 출근하고 또 기회가 닿으면 이렇게 라디오 코리아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근데 사모님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아, 그렇죠. 내가 네. 보기에는 다 틀리고 근데 나는 그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배운 논리대로 이야기하는데 와이프는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룰을 만들어 가지고 네. 요상하게 그 엑셀 이상하게. 갖고 이리저리 해요. 근데 크게 따지면 내가 보기에 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틀린 게 없으니까 눈 감아버리죠. 그거 건드리시다가 욕 세게 먹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지혜예요. 맡기세요. 네, 좋은 지역. 자, 지난 회에는 건강 관련 경비 이게 뭐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비용 기준처는 어떤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에 관련된 비용은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출퇴근하는데 쓰는 자동차 이걸로도 비용이 공제가 됩니까? 참 애매모호합니다. 왜 그러냐? 이 자동차는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비용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없으면 비즈니스를 못하는 분들도 그럼요. 많이 있고 그렇죠. 당연하게 자동차는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일부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무엇을 공제해 주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록을 잘 해라. 자, 네가 차를 비즈니스에서는 어디에서 어디에 갖고 무슨 목적으로 갖고 얼마의 마일리지를 썼고 이런 기록을 해라. 그다음에 교회를 갔어. 그건 비즈니스 아니지. 출퇴근을 했어.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지. 이런 건 다 빼라. 논리적으로는 좋지만은 네. 일반인이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은 무지무지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IRS는 그렇게 너 어렵지. 그러니까 하지 마. 그리고 적당히 알아서 공제해라고는 안 해주죠. 안 해주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진짜로. 분명히 경비인데 그 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야, 너무 복잡하진 게 모든 경비를 한번 네가 다 1년 내내 모아봐. 가스비 넣은 거, 수리 비용 나온 거, 어디 나온 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사고 나면 사고 비용까지 그렇네요. 감가상각까지 다 한데 그거에다가 그건데 그걸 다 해줘 버리면 당신 교회 가는 비용, 집에 가는 비용, 마켓 가는 비용, 마켓 가는 마일리지 다 빼앗고 다녀. 그러니까 이제 마일리지를 비즈니스 마일리지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레이트를 계산해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3대 7로 하지. 비즈니스는 70으로 하고 30%는 개인으로 썼다고 하지. 그러면은 만불을 경비를 1년 내내 썼다. 그러면 70% 곱하기 70% 이게 7,000불의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너무 복잡하다. 그건 다 영수증을 다 어떻게 넣고 그다음에 가스 넣었는데 그건 크레딧 카드에 있다고 하지만 크레딧 카드 하나만 딱 쓰는 거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경비를 크레딧 카드로 다 쓰는데 그걸 분류해 내는 방법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정부가 스탠다드 마일리지 방법이라는 걸 만들어 주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아침에 출근한 건 뭐 몇 마일부터 몇 마일까지. 그다음에 거기 와가지고 내가 은행에 간 것부터는 이제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그거 이것저것 전부 세그리게이션 해가지고 써서 비즈니스 마일리지하고 개인 사용 목적 마일리지를 분류를 해가지고 7천 마일을 했다. 그러면 1마일당 금년도에는 67센트를 주는 방법이에요. 67센트. 그러니까 만 마일 썼으면은요 6,700불을 공제해 주는 것이 이거 적지 않죠.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렇네요. 전 번째 거나 두 번째 거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그러면은 그 67센트라는 거는 매년 올라갑니까? 가스값도 올라가잖아요. 약간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뭐 58센트부터 시작해서 59센트, 60센트, 61센트, 2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금년도에는 68센트입니다. 그러면은요 W2를 받는 월급장의 경우에는 뭐 출퇴근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지만 회사 일 때문에 자기의 차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애매모호하죠. 예를 들자면 우리 라디오 네. 코리아의 리포터가 예. 가서 아침에 출근한 건 내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내가 취재를 위해서 취재 어디를 위해서 갔어. 나갔다. 상당히 부분 나는데 회사는 그 있는 금액을 다 주는 회사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내가 리미트를 정해가지고 한 달에 1,000불 이상은 안 주겠어.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1,000불이 아니라 2,000불씩 쓰는 거예요. 뭐 장거리 여행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래서 리임버스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회사 일을 위해서 회사가 돈 벌기 위해서 내 차를 사용했는데 내 차에 대해서 보전을 못 받는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을 경비로 과거는 인정해 줬는데 2017년도부터 트럼프가 들어오는 순간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언리임버스 받은 회사에 자기 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은 경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받고 있냐? 1099 인플로이는 받고 있어요. 참 애매모호하죠. 1099 인플로이도 아마 여기도 1099 인플로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토탈 수입에서 자기 관련된 비용은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비즈니스 그러면 공제라고 생각. 1099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출퇴근용도 공제가 가능합니까? 아니야. 논리적으로는 출퇴근 용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자,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재택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출근을 해요. 그게 집에서 일하는 것은 근무 아니고 사무실에 나와야만 근무입니까? 그러니까 애매모호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 법은 뒤늦게 바뀌는 거예요. 미리 선제적으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바뀌니까 그것도 바뀌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안 해준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업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 관련 비용은 공제가 가능할 것이고. 당연하죠. 사회 목적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공제가 가능해도 그건 뭐 회사 자체가 공제할 테니까 내 개인이 또 따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 회사가 공제를 하는 당연한 경비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도 나는 뭔가 기록을 남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를 위해서. 회사한테 청구서를 아마 보여주면은 회사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은 1마일당 얼마씩을 줘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우리 클라이언트에 가가지고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1마일당 67센트를 해서 월급에다가 청구를 하면은 월급에서 엑스트라 경비로 그걸 제공해 주는 것이 대부분의 뭐 기업들은 그렇게 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래, 네 개인적으로 가는 거 내가 인정 못 하겠어. 네가 좀 움직이는 건 움직이고 네 알아서 해라고 하는 또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데는 좀 억울한 편이죠. 옛날에는 세금 보고서에서 자기가 공제를 해가지고 세금의 혜택이라도 볼 수 있었는데 그 혜택도 못 받으니까 조금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99 인플로이 중에서도 가장 최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판결이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버 택시 운전사가 W2 폼을 받아야 될 사람이냐, 1099을 받아야 될 게. 이번에 법원에서 확정이 됐잖아요. 엊그제 확정된 것은 1099로 인플로이로 취급을 해준다. 자, 우버 운전사가 운전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W2 폼 받는 게 좋죠. 첫째. 미니멈 웨이지를 받죠. 그 미니멈 웨이지의 계산 방법이 복잡하겠죠. 그다음에 오버타임 받죠. 각종 인슈런스 받죠. 워커스 컴펜세이션 인슈런스 받죠. 그다음에 언임플로인 분들 수당 받죠. 만약에 일하다가 내 일거리가 없습니다. 나 좀 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EDD에 가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우버 회사 측면에서는 그 비용이 30% 이상이 들어간대요. 어. 1,000불을 보면 300불이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것을 W2 폼으로 인정하면은 캘리포니아에서를 철수하겠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강경 정책을 내 가지고 이번에 캘리포니아는 가장 인플로이를 선호하는 준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그래도 우버 운전사, 리프트 운전사 그런 1099 발행한 걸로 하세요 해가지고 한 2-3일 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그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W2를 받으면서 또 엑스트라로 다른 잡을 갖고 있어서 1099을 또 받아요. 그러면 그거를 적절히 잘 이용해서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나는 W2 폼으로 일하는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네. 내가 1099을 위해서는 내가 사용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요령껏 하세요. 요령껏 하세요. 절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차량의 경우에는요.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거냐 아니면 리스하는 거냐 어떤 게 더 이득이냐 이거 가지고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과거에 저희들이 미국에 왔을 때는 예. 차는 소유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 내 소유를 해서 내가 타고 싶을 때 타고 라스베가스를 한 달에 뭐 한두 번을 가든지 뭐든지 마일리지 없이 차를 타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벤츠 하나 살려면은 월페이면 뭐 1,500불, 2,000불 줘야 되고 돈 있는 사람들만 벤츠를 타는 걸로 인식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자동차 산업이 발달을 하려면은 차를 많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스라는 제도를 개발해서 야, 네가 차라는 것은 영구적으로 평생 살 필요가 없어. 3년 동안만 사. 그 3년 동안만 네 소유로 넘겨줘서 네가 인조이하고 at the end of the 3년에 회사한테 반납해. 그렇게 해가지고 발달한 것이 리스 개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없었어. 처음에 없어서 우리 얼마만 해도 어머나.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맞아요. 요즘은 뭐 리스가 월급쟁이 많죠. 사람들은 리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떤 분들은 그냥 그 BMW를 타고 오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BMW를 탄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타는 걸로 생각이 되고 벤츠는 생각도 못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이 타요. 왜? 네. 월 페이먼이 적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세금 면에서 공제를 누가 더 많이 하냐는 논리가 아니라 취향이 뭐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 가족 두 가정 우리 그 라스베가스 좀 가지. 당신 차가 좋으니까 당신 차 타고 갔다 오지. 그러면은 차량 소유 개념인 경우에는 야 타지 뭐 2,000마일 정도 뭐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근데 요즘 그러네요. 리스는 마일리지. 리스는 제한이 마일리지라고 있죠. 해서 리턴할 네. 때요. 예정했던 마일리지보다 초과되면은 굉장한 벌금 내야 됩니다. 벌금으로 내야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담배를 피시는 데것이 보통 상식이었을 때는 담배 하나씩 빌려서 피는 것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담배값도 워낙 올라가지고 자기 거 자기가 피는다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리스나 아니면은 바잉이나 취향에 따라서 요즘은 선택을 하신다. 근데 이렇게 보면 더더군다나 되겠네요. 이제 한 번 리스 고객은 영원한 리스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리싱 컴퍼니나 그다음에 대개 다 리싱 컴퍼니는 벤츠의 섭시디얼이에요.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죠. 네,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차를 많이 소비를 해야 또 그것도 중고차에 나와서 중고차가 개발이 되고 차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리스 회사들은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 더 갈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비즈니스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회사차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차는 세금 공제가 된다. 회사차는 회사가 세금 공제가 되지. 네네. 회사가 세금 공제가 된다. 그래서 가족들 차를 다 회사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예요 그 사람? 그런데 이게 제가 IRSA 얘기 좀 하게. 가능한 회사가 있고 그게 가능하지 않은 회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즈니스 경비는 네. 오디나리하다는 게 보통적인 경비다. 그 다음에 필요했다. 네. 그 와이프가 비즈니스에서 기여를 해가지고 필요했다고 인정이 되면은 경비가 되겠죠. 아, 근데 네. 가사 목적으로 사장의 와이프의 차를 목적으로 하나 사줘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법상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저 회사에서 리스하면은 번호판 색깔부터 바꾼대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비싼 네. 차를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오케이. 근데 저 우버 타는 게 유리합니까? 렌트카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까? 카쉐어링이 낫습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게 가장 유리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차량 경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현실적으로 알고 싶은 질문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몇 센트가 뭐 중요한 게 있어. 그거 나하고 관련도 없는 건데.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네. 우버가 몇 년 만에도 이렇게 대중화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자동차, 콜택시 뭐 이렇게 맞아요, 불러가지고 맞아요. 이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우버가 많이 되고 첫째 우버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나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운전 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전화기를 하나 놓고 와도 네. 거기 연락하면 되잖아. 내가 뭐 차를 탔다는 게 나 기록에 다 그렇죠.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단거리 운영하는 사람들은 우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왜 렌트를 해요? 그 렌트 산업이 또 우버 산업에 또 끼어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카쉐어링은 또 나중에 시간 나면 한 번 더 이야기. 그것도 아니 지금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거 한번 하루 좀 더 해야 되겠어요. 네. To be continued. 투비 컨티뉴 하시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함께했습니다.